쇼하지 마. 이년아! 제사상 앞에서 지금 무슨 짓이야? 제 귀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전 부치던 프라이팬이 손에서 미끄러지고 기름이 튀고 부엌 바닥의 장판이 눈앞으로 확 밀려 올라오던 그 순간에요. 세상이 옆으로 기울어지는데 천장 형광등이 두 개로 보이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동태전을 아직 다 못 붙였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어이구, 또 시작이다. 또 제삿날만 되면 어디가 아프대? 며느리, 노릇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 왜 사람 앞에서 연극을 하고 지랄이야? 제 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명치 아래가 누가 손을 집어넣어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쇠맛이 났습니다.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는데 저는 그걸 억지로 밀어 올리면서 부엌 문지방 쪽을 봤습니다. 거기 제 남편이 서 있었거든요. 20해를 같이 산 남자가 거기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사에 쓸 술병을 들고요. 그 사람은 저를 봤고 어머니를 봤고 그리고 다시 술병을 봤습니다. 엄마. 근데 연희 얼굴이 좀 뭐가 좀 네가 전염 편들어서 저 모양 저 꼴인 거야. 야, 오연희. 안 일어나? 손님들 곧 오시는데 지금 부엌 바닥에 드러 누워서 뭐 하자는 거야.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정확히는 결심할 힘도 없었으니까 그냥 뭔가가 제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20년 동안 조금씩 달아온 밧줄이 그날 그 부엌 바닥에서 마지막 한 가닥까지 끊어지는 소리요.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그 집 사람들 통장에 꽂히던 돈이 전부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사람은 46 먹은 오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끝이 저려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아니면 밭일 나가시는 트럭 안에서? 잠 안 오는 새벽에 혼자 누워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는 그 한 줄들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그 손가락 한 번이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 계속 꺼내놓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0년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 집에 시집간 게 26살 때였습니다. 1999년 IMF 끝물이었죠. 친정도 넉넉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강경화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동네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셨어요. 저는 상고를 나와서 20살부터 회계사무소 경리로 일했습니다. 그때 배운 게 뭐냐? 장부 보는 눈입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그 흐름을 읽는 눈요. 나중에 이 눈이 제 인생을 구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죠. 남편 박재원은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고 말수가 적어서 저는 그게 진중한 것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였다는 걸요. 정확히는 곤란한 일 앞에서 입을 다무는 사람이었던 거죠. 결혼 인사를 하러 처음 그 집에 갔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경기도 변두리 언덕배기에 있는 낡은 2층 양옥집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그 아래 평상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그 평상에 앉아 계셨어요. 러닝셔츠 바람에 부채질을 하시면서요. 저를 보시더니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아가씨 왔는가. 여기 앉으소. 더운데 여기까지 오느라 욕받네. 저한테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며느리도 아닌데. 그러고는 냉장고에서 참외를 꺼내 오셔서 그 두툼하고 거친 손으로 직접 깎아주셨습니다. 껍질이 하나도 안 끊기고 길게 이어지게요. 그때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엉덩이가 작네. 애는 낳겠나? 저는 웃었습니다. 26이었고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 정도는 어른들 농담이려니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날 그 참외 접시를 내려놓고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예단이니 뭐니 할 형편이 서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다녀온 첫날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더니 통장을 하나 내미시더군요. 이게 우리 집 살림 통장이다. 이제 네가 관리해라. 저는 감격했습니다. 아, 나를 이 집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며느리한테 살림을 맡기시는구나.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고가 3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출 상환 내역이 쭉 찍혀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퇴직금으로 시작하셨다가 말아먹은 철물점 빚 2,300만 원. 그게 제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뭘 놀라고 그러노. 원래 집안 빚은 며느리가 갚는 거다. 네가 이 집에 들어왔으면 이 집 식구 아이가.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물 틀어놓고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시아버님이 마루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 눈이 빨간 걸 보시고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제 손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 집을 떠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20해 동안요. 신혼 초에 저는 다니던 회계사무소를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른 모시는 집에 며느리가 밖으로 나돌면 못 쓴다고 하셔서요. 남편은 그때 중견 건설회사 자재과에 다니고 있었고 월급이 160쯤 됐습니다. 그 돈으로 5 식구가 살았어요. 시부모님, 저희 부부, 그리고 첫째 다인이가 태어났으니까요. 그 시절 제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안 칩니다. 시아버님이 아침을 꼭 6시 반에 드셨거든요. 국은 매일 다른 걸로 끓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제 먹은 국도 올리는 며느리는 게으른 년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시아버님 도시락 싸고 남편 도시락 싸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마당 쓸고 다인이 기저귀 갈고 오전 10시쯤 되면 시어머니가 일어나십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이 걸레질 봐라. 구석에 먼지가 이만큼이나 있는데 눈은 덧다 뭐하노. 김치가 왜 이리 짜노. 네 친정에서 김치 담그는 것도 안 배웠나? 우리 재원이 와이셔츠 목깃 봐라. 이거 남자 망신 주는 기다. 하루에 20번씩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엔 억울해요. 그 다음엔 화가 나요. 그 다음엔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집니다.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모자라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사람이 조금씩 작아지는 겁니다. 시누이 박선미는 그때 결혼해서 분가에 있었는데 한 달에 2-3번씩 친정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 갈 때는 김치통 3개씩 들고 갔어요. 옳게, 이번엔 총각김치도 좀 담가놨어? 우리 애들이 옳게 김치 아니면 안 먹어. 칭찬 같죠? 그런데 그 김치 담그는 배춧값도 고춧가루 값도 다 제 손에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시는 살림비는 한 달에 2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제가 남편 월급에서 쪼개고 쪼갠 돈이었어요.
가장 서러웠던 날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다인이가 3살 때 한겨울에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남편은 회식이라 안 들어왔고 저는 애를 업고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다인이가 열이 너무 높아요. 응급실 좀 같이 가주세요. 저 혼자 애 업고 택시 잡기가.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애 키우는 게 다 그런 거지. 나는 네 남편 낳고 사흘 만에 반 나갔다. 유난 떨지 마라. 그러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애를 업고 언덕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밤이었어요. 미끄러져서 2번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애가 다칠까봐 몸을 비틀어서 제 어깨로 받았어요. 그날 얻은 어깨 부상이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쑤십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데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잡더라고요.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잠옷 위에 점퍼 하나 걸치시고 슬리퍼 신고 눈 맞으면서 저를 따라오신 거예요. 칠순을 바라보는 어른이요. 아가, 왜 말을 안 하고 혼자 갔노? 내가 있는데. 아버님, 이 추운데 왜 나오셨어요? 네 시어머니는 원래 그렇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아이다. 그냥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하다. 그러고는 병원 의자에 앉아서 밤새 저랑 같이 다인이를 지키셨습니다. 새벽에 열이 내리고 애가 잠들었을 때 시아버님이 자판기에서 밀크커피를 2개 뽑아 오셨어요.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그러시더군요. 연희야. 처음이었습니다. 아가가 아니라 제 이름을 불러주신 게 니는 이 집 며느리이기 전에 오연이다. 그거 잊지 마라. 언젠가 네가 네 이름으로 살 날이 올 기다. 그 말이 20년 뒤에 제 인생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6년 차 둘째 준서가 태어나던 해에 남편이 사고를 쳤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겁니다. 상해 한마디 없이요. 친구랑 같이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을 하겠다면서요. 연희야, 이번엔 진짜야. 형이 거래처를 다 물어놨대. 딱 3년만 고생하면 우리 집 산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애가 둘이고 시부모님 모시고 있고 통장엔 600만 원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들 편을 드시더군요. 사내가 큰 물에서 놀아야지 남의 밑에서 평생 굽신거리며 살기가. 네가 뭘 안다고 남자 하는 일에 초를 치노. 그리고 제 적금 통장을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6년 동안 반찬값 아끼고 애들 옷 얻어 입혀가며 모은 1,100만 원이요. 도장은 시어머니 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며느리 도장은 시어미가 보관하는 법이라고 가져가셨거든요. 그 사업 1년 8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남은 건 빚 4천만 원. 남편은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 마루에 대자로 뻗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등을 쓸어주면서 이러시더군요. 됐다. 사내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니는 아무 잘못 없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보시더니 네가 내조를 못해서 그런 거다. 아침에 남편 나갈 때 웃는 얼굴로 배웅을 했나? 밥상에 고기 한 점을 올렸나? 여자가 복이 없으면 남편 일이 안 풀리는 기라. 여러분, 그때 제 나이가 33이었습니다. 애 둘 딸린 33에 4천만 원 빚이 생겼고 그게 제 탓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애들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이 애들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으로요. 읍내 재래시장 구석에 3평짜리 가게가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생선 좌판이던 자리라 비린내가 진동했어요. 보증금 300에 월세 25만 원.
그 300만 원은 순자 언니한테 빌렸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그냥 옆 떡집 아주머니였는데 제가 사정을 얘기하니까 두말 없이 돈을 꺼내주시더군요. 동생, 나도 29에 남편 잃고 애 셋 데리고 이 시장 들어왔어. 갚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살고 봐. 저는 그 자리에 연인의 반찬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종이 간판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도매시장 가서 채소 떼오고 5시 반에 가게 문 열고 밑반찬 2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시래기나물, 콩자반, 멸치볶음, 오징어채, 무생채, 고사리, 도라지, 어묵볶음 제가 시집와서 20년 동안 욕먹으면서 배운 그 손맛이 거기서는 돈이 되더라고요. 처음 한 달 매출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내고 재료비 빼고 나니까 남는 게 30만 원. 그래도 저는 그 3만 원짜리 5장, 만 원짜리 몇 장을 손에 쥐고 시장 골목에서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기뻐서요. 내가 번 돈, 내 이름으로 번 돈. 집에 와서 시어머니께 그 돈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작 그거 벌자고 애들 팽개치고 나갔나? 동네 창피하다. 며느리가 시장 바닥에서 앞치마 두르고 있다고 소문나면 우리 재원이 얼굴이 뭐가 되노? 그런데 그 말 하시고 사흘 뒤에 그 30만 원을 가져가셨습니다. 걔 부어야 한다고요. 시아버님만 다르셨어요. 시아버님은 그때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제 가게에 나오셨습니다. 아가, 오늘은 뭐 나르노? 아버님, 안 나오셔도 돼요. 무릎도 안 좋으시면서 집에 있으면 뭐하노? 네 시어미 잔소리나 듣지. 그러고는 리어카를 끄셨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배추 상자, 무 자루를 실어 나르시는데 그 무릎으로요. 손님 없을 때는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마늘을 까셨어요. 하루에 2~3접시요. 손톱 밑이 다 까매지도록. 아버님, 손 아프시잖아요. 이 손이 아직 쓸 데가 있어서 좋다. 그렇게 3년을 하니까 가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분점을 하나 더 냈고 5년째엔 관공서 구내식당에 밑반찬 납품 계약을 땄습니다. 월 순수익이 400, 500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사이에 2번째 사업을 시도했다가 또 말아먹었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일을 놓았습니다. 제 가게에 나와서 배달을 좀 도와주다가 그것도 허리가 아프다며 그만두고 42부터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남편 사업빚 4천만 원을 8년에 걸쳐 다 갚았습니다. 이자까지 6천이 넘게 들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사시던 그 낡은 양옥집, 지붕 새고 보일러 터진 그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작은 신축 빌라를 올리는데도 제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1억 4천만 원. 대출 끼고요. 그 대출 원리금도 제 통장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빌라를 지을 때 시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러셨어요. 연희야, 이거 네 이름으로 하자.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네 돈으로 짓는 거 아이가. 내 돈은 땅값밖에 없다. 그것도 네가 내 빚 갚아주고 남은 땅이고. 아니에요, 아버님. 그건 안 돼요. 어머니가 아시면 네 시어미한테는 말 안 한다. 니도 말하지 마라. 저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시댁집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시더니 그러시더군요. 연희야,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네 방패다. 근데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네 방패가 되겠노? 이거는 네 방패다. 평생 안 써도 좋다. 근데 갖고는 있어라. 그날 저희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등기부등 본상 소유주 오연희. 그리고 시아버님은 거기에 하나를 더 얹으셨어요. 공증받은 자필 유언장과 당신 목소리로 남긴 녹음 파일 하나를요. 그 녹음 파일을 제가 처음 들은 건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바로 그 제삿날 병원 침대 위에서요. 시아버님은 제가 43 되던 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렴이었어요. 감기인 줄 알고 며칠 버티시다가 병원에 갔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열이틀을 계셨습니다. 그 열이틀 동안 병실을 지킨 건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병원 냄새를 못 맡는다며 사흘에 한 번 오셨어요. 시누이는 애들 학원 라이딩이 있다고 했고 남편은 밤에 와서 두어 시간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저는 새벽에 가게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갔다가 밤 10시까지 있다가 집에 와서 두어 시간 자고 다시 나갔습니다. 시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정신이 맑으셨던 날 산소 마스크를 잠깐 떼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연희야, 콩국수 한 그릇만. 여름도 아닌 4월에 콩국수를요. 저는 그날 밤에 콩을 불려서 새벽에 갈아서 보온병에 담아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못 드시게 하니까 몰래 숟가락으로 국물만 조금 떠서 입에 넣어드렸어요. 한 모금 드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내가 니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이런 걸 얻어먹노. 아버님이 저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 시집 와서 딱 2사람한테 밥 얻어먹었어요. 우리 엄마랑 아버님이요. 연희야, 저 집 사람들 니한테 못할 짓 많이 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봤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못나서 못 막았다. 근데 연희야, 앞으로는 네가 니를 지켜라. 참지 마라. 참는 게 효도가 아니다. 참는 건 그냥 네가 없어지는 기다. 그게 시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새벽 3시 40분에요. 그 시간에 병실에 있던 사람은 저 하나였습니다. 발이 나던 날 시어머니가 곡을 하시더군요. 관 붙들고 통곡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부부 금슬이 좋으셨나 보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정산을 하는데 조의금이 2,2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장례비는 1,400. 남은 800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그거는 내가 갖고 있다가 우리 선미 애들 학자금에 보태야지. 장례비 1,400은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아직 정산도 안 됐는데요. 어머니, 장례비는 제가 카드로 냈는데요. 니는 이 집 며느리 아이가. 니 아버님 장례 니가 치르는 게 뭐가 잘못됐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조의금은요? 그건 왜 어머니가 다 가지세요? 뭐라고? 야, 이년아. 네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돈 타령이야. 네가 사람이가. 그러고는 마루에 주저앉아 또 곡을 하시더군요. 아이고 영감. 당신 가고 나니까 며느리년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네. 아이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사노. 남편은 그 옆에서 어머니 등을 쓸어들이며 저한테 눈짓을 했습니다. 그만해라는 눈짓이요. 그때 알았습니다. 시아버님 말씀이 맞았구나. 이제 내 방패는 없구나.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됐습니다. 먼저 시누이 박선미가 들어왔습니다. 이혼했다고요. 아들 태호를 데리고 캐리어 3개랑 이불 보따리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나갈 데가 없어. 들어와라, 들어와. 네 집인데 뭘. 제 집인데요. 등기부등 본상 소유주가 오연희인 그 빌라예요. 물론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말을 안 했거든요.
시아버님이 안 써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정말 안 쓰려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들어오면서 생활비가 2배로 뛰었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 100만 원. 여기에 시누이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 조카 태호 취업 준비 지원금 50만 원. 시어머니 병원비랑 약값이 월 20에서 30. 관리비랑 공과금 30. 명절이며 어버이날이며 생신이며 하는 목돈이 연간 300. 여기에 그 빌라 대출 원리금이 매달 82만 원. 다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이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가게 2개를 돌리면서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월 600에서 700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그 집으로 갔어요. 나머지로 저희 4식구가 살고 애들 학원비 대고 노후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노후 준비요? 그런 게 있을 리가요. 저는 국민연금도 최저로 냈습니다. 보험도 실비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막힌 건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그 돈을 준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를 갖다 드릴 때 남편이 자기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들인데 내 손으로 드려야지 하면서요. 그래서 매달 그 사람이 봉투에 담아드렸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주는 돈인 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동네 노인정에서 자랑을 하셨대요. 우리 아들이 매달 100만 원씩 갖다 준다 아이가. 요새 그런 아들이 어딨노? 그 얘기를 순자 언니가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언니 시어머니도 같은 노인정에 다니시거든요. 동생, 그거 네 돈 아니야? 왜 가만 있어? 언니, 어쩌겠어요. 아들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머니는 더 좋으신가 봐요. 야, 오연이. 너 그러다 죽어. 그 말이 그렇게 정확한 예언일 줄은 몰랐습니다. 시누이는 들어온 지 2달 만에 안방 옆 큰 방을 차지했습니다. 원래 제가 명절에 오면 짐 풀던 방인데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호칭이 올케에서 야로 바뀌었습니다. 야, 오연이. 이번 주말에 김장해야지. 나 배추 못 절여. 허리 아파서. 야, 반찬 가게 하면서 집에 반찬 하나 안 갖고 오냐? 우리가 남이야? 야, 태호 면접 봐야 하는데 정장 하나 사야 돼. 네가 좀 해줘라. 삼촌은 돈이 없잖아. 삼촌은 돈이 없죠. 벌지를 않으니까요. 조카 태호는 24이었는데 오후 2시에 일어나서 게임하다가 새벽 4시에 잤습니다. 제가 어쩌다 그 집에 가면 방문 열고 나와서 하는 말이 숙모, 배달비 좀. 한 번은 제가 좀 세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숙모가 돈 나오는 기계는 아니잖아. 너도 이제 24인데 아르바이트라도 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남의 아들한테 훈계질이야. 우리 태호가 지금 대기업 준비하느라 얼마나 예민한데. 알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아들은 뭐 대단한 줄 알아? 네 아들도 결국 네 닮아서 시장 바닥에서 파 다듬고 있을걸? 그때 제 아들 준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 말을 준서가 거실에서 들었습니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준서가 그러더군요. 엄마. 응? 우리 왜 그 집에 가야 돼? 할머니 계시니까. 할머니는 엄마 싫어하잖아.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17살짜리한테 거짓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큰딸 다인이는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애는 아예 그 집에 안 갔습니다. 중3 때 시어머니가 다인이한테 가스나가 공부는 해서 뭐하노,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라고 한 뒤로요. 여러분, 자식 농사가 뭔지 아세요? 저는 애들 성적표 보는 게 자식 농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엄마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느냐,
그게 자식 농사더라고요. 제 애들은 엄마를 남한테 함부로 당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아팠습니다. 몸에 이상이 온 건 시아버님 3주기를 두어 달 앞둔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였어요. 밥을 먹으면 명치가 답답하고 트림이 자꾸 나오고 약국에서 소화제 사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에 7kg가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살 빠졌다고 순자 언니한테 자랑까지 했어요. 언니, 나 요새 옷이 헐렁해. 다이어트 안 했는데. 순자 언니가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그러시더군요. 동생, 너 얼굴이 흑색이야. 병원 가. 에이, 언니. 나 병원 갈 시간이 어딨어. 그게 제일 미련한 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검은 변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위에서 피가 나면 변이 까매진다는 걸요. 그리고 시아버님 제삿날이 왔습니다. 제삿날 아침,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 일을 먼저 봐야 했거든요. 관공서 납품이 있는 날이라 오전 6시까지 반찬 20통을 만들어서 실어보내야 했습니다. 그거 끝내고 9시에 시장에서 제수장을 봤습니다. 조기, 문어, 동태포, 소고기 산적감, 삼색나물 재료, 밤, 대추, 곶감, 배, 사과. 장바구니 값만 34만 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 돈이죠. 시댁에 도착한 게 11시였습니다. 제사는 저녁 8시. 9시간 동안 혼자서 제사 음식을 다 해야 했어요. 들어가니까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텔레비전 보고 계셨고 시누이는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요. 왔나? 늦었네. 어머니, 죄송해요. 납품이 좀 밀려서요. 핑계는 네 아버지 제사에 며느리가 11시에 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야, 오연이. 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못 도와줘. 이해해라. 네. 여러분, 제사 음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노동인지. 나물 3가지를 각각 데치고 무치고 산적 꿰고 전을 6가지 부치고 탕국 끓이고 조기 손질하고 문어 삶고 과일 괴고. 저는 그날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7시간 동안 물 한 컵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고 서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부터 이상했어요. 눈앞에 검은 점 같은 게 떠다니고 손끝이 저리고 귀에서 삐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잠깐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시더니 뭐하노 지금 놀고 있나? 어머니, 저 좀 어지러워서요. 잠깐만. 어지럽긴. 네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렇지. 이따 제사 끝나고 먹으면 되지. 뭘 유난이고. 그러고는 전 접시를 보시더니 아이고, 이 동그랑땡 봐라. 이거 색이 이게 뭐고. 다시 붙여라. 어머니, 이 정도면. 다시 붙이라니까. 네 시아버지 제사상에 이런 걸 올릴 끼가. 저는 다시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20분 동태전을 뒤집던 중이었습니다. 명치에서 뭔가가 터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진짜로 터지는 느낌이요. 뜨거운 물을 부은 것 같은 통증이 배 전체로 확 퍼졌고 동시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프라이팬 손잡이가 손에서 빠져나갔고 기름이 팔뚝에 튀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쉬하지 마, 이년아. 제사상 앞에서 지금 무슨 짓이야.
저는 그때 의식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안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습니다. 신우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왜 그래? 올케 왜 저래? 몰라, 전연이 또 시작이다. 제사하기 싫으니까 들어눕는 거지. 진짜 웃긴다. 야, 오연이. 일어나. 손님 오시겠다. 신우이가 제 팔을 발로 툭툭 건드리더군요. 신발도 아니고 맨발로요. 그 감촉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엄마, 근데 얼굴이 좀 하얀데? 원래 전연 얼굴이 하얗다. 화장을 떡칠하고 다녀서 그렇지.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연희야? 연희야. 나더라. 좀 있으면 일어난다. 엄마, 근데 이건 좀 이상한데. 야, 연희야, 정신 차려봐. 남편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고 했는데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겨우 실눈을 떴는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뭔가가 왈칵 쏟아졌습니다. 피였습니다. 검붉은 피가 부엌 바닥으로요. 엄마, 피 토했어.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비명 뒤에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진짜 제삿날에 이게 무슨 부정이야. 엄마, 이거 어떡해.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수건 갖고 와서 닦아라. 제사상에 피 비린내 나면 안 된다. 여러분, 며느리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첫마디가 바닥 닦아라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제 딸 다인이었습니다. 21살. 그날 학교 끝나고 할아버지 제사라고 온 거예요. 엄마. 애가 신발도 안 벗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다인아, 놀라지 마라. 네 엄마 원래 좀. 할머니, 비켜요. 제 딸이 할머니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한 애가요. 119. 아빠, 119 불러. 빨리. 그리고 그 애가 저를 돌려 눕히고 제 입가의 피를 자기 소매로 닦았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 산 하얀 셔츠였어요. 그게 다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엄마 나 봐봐. 다인이야. 엄마 눈 좀 떠봐.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21살짜리가 울면서 제 얼굴을 붙잡고 있는데 그의 눈이 시아버님을 닮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내가 진작 병원 가자고 할걸. 엄마 살 빠졌을 때 내가 알아챘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애가 왜 미안하다고 합니까? 미안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요. 구급차가 오는데 12분이 걸렸습니다. 그 12분 동안 시어머니가 뭘 하셨는지 아세요? 제사상을 차리셨습니다. 선미야, 이거 이리 옮겨라. 저기 조기 위치가 틀렸다. 어동육서라 안 하나.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저기요, 저기 뒤로 좀 돌아가면 안 됩니까? 제사상 앞으로 지나가면 안 되는데. 구급대원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을 저는 들것에 실려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남편은 저를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혼자 제사를 어떻게 지내? 다인아, 네가 엄마 좀 따라가 있어라. 아빠는 제사 끝나고 갈게. 그 말을 남기고요. 20해를 같이 산 아내가 피를 토하고 실려나가는데 그 사람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게 저녁 7시 15분이었습니다. 위내시경을 급하게 했고 출혈 부위를 지혈했습니다. 위궤양에서 출혈이 있었고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가 사흘 뒤에 나왔습니다. 위암 2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환자분, 이 정도 되려면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텐데요. 왜 이렇게 방치하셨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바빠서요. 반찬 만들고, 납품하고, 시어머니 생활비 벌고, 시누이 생활비 벌고, 조카 용돈 벌고, 대출 갚느라고요. 다행히 이기고 림프절 전이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수술하고 항암하면 예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환자분, 이제 일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예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4월인데도 하늘이 붉었습니다. 그때 다인이가 제 손을 잡고 있다가 그러더군요. 엄마, 할머니 전화 왔었어. 뭘 하셔? 말 안 할래. 괜찮아. 말해봐. 애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틀었습니다. 그 애가 통화 녹음을 켜놨더라고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인아, 네 엄마는 좀 어떻노? 할머니, 엄마 위암이래요. 수술해야 된대요. 뭐? 암? 아이고야. 그람은 가게는 웃자노? 여러분, 손녀한테 며느리가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첫 질문이 가게는 어떡하냐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가 아프다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엄마 아프면 이번 달 생활비는 우째 되노 이 말이지. 네 아버지가 이번 달에 돈이 좀 늦는다 카던데. 할머니, 그러고 다인아, 네 엄마한테 말 좀 전해라. 제삿날 그렇게 사람 놀래키는 거 아이라고. 네 할아버지 제사상 다 엎어질 뻔했다 아이가. 조상님이 노하시면 우째 될라고. 거기서 녹음이 끊겼습니다. 다인이가 전화를 끄는 거예요.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병원 천장은 참 하얗죠. 아무것도 없이 하얘요.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웃었어요. 소리 내서요. 엄마, 왜 그래? 엄마 괜찮아? 다인아. 응, 엄마. 엄마 핸드폰 좀 줘봐. 엄마, 지금 뭐 하려고?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 저는 침대를 세우고 앉았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고 나와서 격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0년 동안 반찬 가게 2개를 돌리면서 장부를 썼다고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자동이체 목록을 열었습니다. 최말순 생활비 매월 25일 100만 원. 박선미 생활비 매월 25일 50만 원. 김태호 용돈 매월 5일 50만 원. 빌라 관리비 매월 20일 31만 원. 은행 대출 상환 매월 10일 82만 원. 최말순 의료비 적립 매월 25일 30만 원. 박재원 용돈 매월 1일 80만 원. 마지막 줄을 보고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남편 용돈 80만 원. 그 사람이 매달 어머니한테 100만 원을 자기 손으로 드리고 노인정에서 효자 소리 듣게 만들어 드린 그 돈은 제가 준 용돈에서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따로 보낸 거였어요. 남편은 그 80만 원을 온전히 자기가 썼습니다. 술값으로요. 저는 하나씩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지하시겠습니까? 확인. 해지되었습니다. 해지하시겠습니까? 확인. 해지되었습니다. 7개를 다 해지하는데 4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제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였거든요. 2분. 그리고 가게 통장에 등록된 남편 이체 한도를 0원으로 바꿨습니다. 1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앞으로 들어놓은 실비보험과 간병보험의 납부자를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은 안 끊었습니다. 그건 사람 목숨이 걸린 거니까요. 시계를 보니까 저녁 6시 51분이었습니다.
시작한 게 6시 41분이었으니까 딱 10분이 걸렸네요. 20년이 무너지는데 10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인이를 봤습니다. 다인아. 응, 엄마. 엄마 이제 안 참아. 그 애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엄마, 나 그 말 기다렸어. 진짜 오래 기다렸어. 첫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나흘 뒤 5일 아침이었습니다. 조카 태호였습니다. 숙모, 저 태호인데요. 이번 달 용돈이 안 들어왔는데요. 응, 안 보냈어. 네, 안 보냈다고. 아니, 왜요? 태호야, 숙모가 위암 수술을 앞두고 있어. 병원비 모아야 돼서 못 보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살짜리가 하는 말이, 아, 그럼 이번 달만요? 다음 달부터는 되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은 25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전화가 18통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다시 시어머니, 다시 시누이. 저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날 오전에 수술을 했거든요. 위 절제 수술이요. 6시간 걸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 앞이 시끄러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와 있더군요. 시누이가 병실 문을 확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오연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수술 끝난 지 2시간 된 사람 병실 문을 그렇게 열더라고요. 간호사가 뛰어와서 막았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환자분 방금 수술 끝나셨어요. 보호자? 내가 시누이야. 야, 오연이. 네가 돈 끊었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돈을 끊어. 시어머니는 침대 발치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연희야.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시더군요. 네 지금 뭐 하는 짓이고. 네가 아프다고 노인네 굶겨 죽일 끼가. 저는 배에 힘이 안 들어가서 말을 크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짓으로 다인이를 불렀어요. 다인아, 엄마 가방에서 파란 봉투 좀. 다인이가 서류 봉투를 꺼내서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시어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먹고 이게. 어머니, 읽어보세요. 시누이가 봉투를 낚아채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보더니 표정이 굳더군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재지 시동빌라. 소유자 오연희. 이게 뭐야? 야, 이게 뭐냐고. 제 집이에요. 뭐? 어머니가 지금 사시는 그 집, 제 명의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저한테 넘기셨어요. 제 돈으로 지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 집은 네 아버지 집이다. 네 아버지가 나한테. 어머니, 2번째 장 보세요. 2번째 장은 자필 유언장 공증본이었습니다. 시아버님 필체로요. 본인 박기출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동소재 주택의 신축 자금 1억 4천만 원 전액은 며느리 오연희가 부담하였으며 본인의 채무 2,300만 원 또한 며느리 오연희가 전액 변제하였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오연희이며 본인 사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도 인정하지 않는다. 저 최말순의 거주는 오연희의 동의 하에서만 유효하다. 2019년 3월 12일 박기출. 시누이가 그 종이를 부들부들 떨면서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위조야. 아버지가 왜 이런 걸. 3번째 장 보세요. 공증인 확인서예요. 법무법인 도장 찍혀 있죠? 확인해 보셔도 돼요. 시어머니가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풀리셨나 봐요.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배가 아팠지만 그날은 참을 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서류를 왜 20년 동안 안 꺼냈는지 아세요? 안 꺼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어머니도 저를 식구로 봐주실 줄 알았어요.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연희야, 내가 언제 니를 식구로 안 봤노? 내가 니를. 어머니, 제가 26에 시집와서 46이 됐어요. 20년이에요. 그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신 적 딱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언제였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안 나요.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그 집에 넣은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궁금하시죠? 제가 장부를 좀 씁니다. 저는 네 번째 장을 가리켰습니다. 신축 자금 1억 4천, 아버님 채무 변제 2,300, 남편 사업 부채 변제 원리금 6,200, 20년간 생활비 월평균 160, 총 3억 8,400, 아가씨 생활비 8년간 4,800, 태호 용돈 4년간 2,400, 어머니 병원비랑 약값 총 4,100, 아버님 장례비 1,400, 명절 경조사 목돈 20년 총 5,200, 시누이입이 벌어졌습니다. 다 합쳐서 7억 8,800만 원이에요. 7억 8,800만 원.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콩자반 볶고 멸치 볶아서 만든 돈이에요. 그 돈이 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그거는 네가 이 집 며느리니까. 네, 며느리니까요. 그럼 며느리니까 피 토하고 쓰러진 것도 쇼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피하셨습니다. 제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쇼하지 마, 이년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피를 토했을 때는 수건 갖고 와서 바닥 닦아라 하셨고요. 구급대원한테는 제사상 앞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내가 경황이 없어가. 어머니, 그게 경황이 없어서 나오는 말이면요. 그게 어머니 진심인 거예요. 사람은 급할 때 진심이 나오거든요. 시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그래서 뭐. 그래서 우리 나가라고. 우리 태호 어떡하라고. 나갈 데 없다고.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아가씨. 뭐? 아가씨는 51살이에요. 뭐? 51살이요. 저보다 5살 많으세요. 그런데 8년 동안 한 번도 일을 안 하셨어요. 저는 46에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건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너무 일을 많이 해서예요. 야, 네가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호는 24이에요. 제 딸 다인이가 21인데요. 다인이는 지금 카페 알바 2개 하면서 학비 벌어요. 제가 안 시켰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힘든 거 안다고요. 시누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가씨, 저한테 네 아들도 결국 시장 바닥에서 파 다듬을 거라고 하셨죠? 제 아들 준서, 이번에 수시로 간호학과 붙었어요. 엄마 병원에서 고생하는 거 보고 자기가 간호사 되겠대요. 파 다듬는 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그 파 다듬어서 이 집 식구 5을 먹여 살렸는데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누나가 있고 침대에 제가 있고 그 옆에 딸이 있는 방을요. 재원아, 네 마누라 좀 봐라. 이게 지금 사람이가. 시어머니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그 사람은 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여보, 당신, 나 수술한 날 어디 있었어? 수술 6시간이었어. 보호자 대기실에 다인이 혼자 앉아 있었어. 21살짜리가. 엄마가 병원 오는데 데려다 달라고 해서. 어머니는 지금 여기 계시잖아. 나흘 뒤에. 당신 그날 어디 있었어?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친구들이랑 술 한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아무 말을 못 하시더군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냥 허무해서요. 여보, 나 당신한테 화 안 나. 연희야, 진짜야. 화가 안 나.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내가 평생 고생 안 시킬게 그랬어. 나는 그 말 믿었어. 그리고 20년 동안 당신이 그 말을 못 지켜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보, 고생을 시킨 건 괜찮아. 근데 옆에 없었잖아. 20년 내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바닥에요. 연희야, 내가 잘못했다. 진짜 내가 잘못했다. 일어나. 사람들 봐. 연희야, 나 진짜 나 그날 병원 앞까지 왔었어. 근데 못 들어갔어. 무서워서. 네가 잘못될까 봐. 그게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그래서 술을 마셨어? 여보, 그게 당신 문제야. 무서우면 도망가는 거. 나는 20년 동안 무서웠는데 한 번도 못 도망갔어. 왜냐면 애들이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그때 끼어드셨습니다. 연희야, 내가 미안하다 않카나. 됐지? 그러면 생활비는 다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미안하다가 사과가 아니라 결제 수단이었던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와, 제가 오늘 어머니를 쫓아내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저 이제 안 착해요. 저는 5번째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게 하나 더 있어요. USB 하나였습니다. 다인이가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3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녹음이 되나? 여보시오. 되네. 시어머니가 몸을 떠셨습니다. 나는 박기출이요. 이 녹음은 우리 며느리 오연희한테 남기는 기답. 연희야, 네가 이걸 듣고 있다 함은 아마 네가 많이 힘들 때겠지. 내가 없을 때겠고. 연희야, 내가 네한테 못해준 말이 있다. 내가 그동안 네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했지. 근데 진짜로 해야 할 말은 그게 아이였다. 고맙다. 시아버님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습니다. 연희야, 고맙다.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우리 아들 못난 거 알면서도 살아줘서 고맙다. 이 늙은이 밥 챙겨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그거 다 고맙다. 네 시어미는 그 사람은 못됐다. 나는 안다. 근데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다. 19에 시집아가 나 같은 놈 만나가 평생 고생만 했다. 자기가 당한 거를 니한테 그대로 하는 기다.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네가 참으라는 말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연희야, 네가 힘들면 이 집 나가라. 이 집 네 거다. 네 마음대로 해라. 팔아도 되고 네 시어미 내보내도 된다. 아무도 네한테 뭐라 못한다. 내가 그래 만들어놨다. 그리고 연희야, 밥 좀 챙겨 묵어라. 네 밥 안 먹는 거 내가 다 봤다. 아침에 마늘 까면서 봤다. 니는 남 먹일 밥만 하고 네 밥은 안 하더라. 밥 좀 챙겨 묵어라, 우리 딸. 거기서 녹음이 끝났습니다. 우리 딸. 시아버님이 저를 딸이라고 부르신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너지듯이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영감, 나는 몰랐다. 74년을 사신 노인이 병실 바닥에 앉아서 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리를 했습니다. 감정으로가 아니라 서류로요.
먼저 시누이와 조카는 그 집에서 나갔습니다. 제가 쫓아낸 게 아니라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아가씨, 그 집에 계속 사셔도 돼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월세 40만 원 내세요. 시세의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관리비랑 공과금은 실사용자가 부담하세요. 태호는 6개월 안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세요. 시누이가 펄펄 뛰었습니다. 야, 시누이한테 월세를 받아. 네. 너 사람이야. 아가씨, 저 그동안 사람 아니었어요. 이제 사람 되려고요. 2달 뒤에 나가더군요. 근처 원룸으로요.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가고 넉 달 만에 시누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은 방문 요양 일을 하세요. 태호도 물류센터에 취직했고 지금은 지게차 자격증 딴다고 학원 다닌대요. 사람이 진짜 갈 데가 없어지면 갈 길을 찾더라고요. 8년 동안 못 찾던 길을요. 시어머니는 그 집에 그대로 계시게 했습니다. 대신 생활비는 10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이 34만 원 있었고 시아버님 유족연금이 있었어요. 그거랑 합치면 혼자 사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100만 원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시누이 식구 셋이 그 돈을 나눠 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 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해봤어요. 제 나이 46, 위암 수술 환자,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반이 나갑니다. 제가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만든 돈의 절반이요. 그래서 저는 이혼 대신 다른 걸 했습니다. 부부 재산 약정과 각서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요. 첫째, 모든 부동산과 사업체는 오연이 단독 명의로 유지한다. 둘째, 박재원은 6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소득의 70%를 생활비로 입금한다. 셋째, 시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오연희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불가하다. 넷째,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박재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연희야, 나 다시 시작할게. 진짜로. 여보, 나 이제 진짜라는 말 안 믿어.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 믿어. 그 사람은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 일을 합니다. 월급 240만 원. 그중 168만 원을 매달 제 통장에 넣습니다. 처음 그 돈이 들어온 날, 저는 문자 알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입금 168만 원 박재원.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받아본 돈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받았어. 고생했어. 그 사람이 답을 보냈더군요. 20년 늦어서 미안해. 수술하고 8달이 지났습니다. 항암은 6차례 받았어요.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가발을 쓰고 다녔는데 어느 날 순자 언니가 그러시더군요. 동생, 그 가발 갑갑하지? 그냥 두건 써. 시장 사람들 다 알아. 아무도 뭐라 안 해. 그날부터 두건을 쓰고 가게에 나갔습니다. 가게는 하나를 정리하고 하나만 남겼습니다. 아침 9시에 열어서 오후 5시에 닫습니다. 새벽 4시는 이제 안 일어나요. 매출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 통장에 남는 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냐고요? 나가는 데가 없어졌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20년 만에 깨달은 겁니다. 저는 늘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버는 게 아니라 세는 거였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으면서 물을 더 길어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한테 전화를 안 하셨습니다. 6달 동안이요.
그러다 작년 12월 첫눈이 오던 날에 전화가 왔습니다. 연희가, 네 어머니, 밥은 묵었나?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신 게요. 아직요. 묵어라. 네 아파서 밥 챙기 묵어야 된다. 네. 연희야. 네. 내가 한참 말씀을 못 하시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니한테 못할 짓 많이 했다. 영감이 네 시아버지가 꿈에 나왔다. 어제 나를 안 쳐다보고 갓비리더라. 뒤에서 아무리 불러도 안 돌아보고. 어머니, 내가 잘못했다, 연희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저는 그날 김치찌개를 끓여서 시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는데 6달 사이에 많이 늙으셨더군요. 등이 굽고 머리가 다 새고 밥상을 차려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한 숟갈 뜨시더니 그러시더군요. 맛있다. 20년 동안 제 음식을 드시면서 한 번도 안 하신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알이 자꾸 목에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날 시어머니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용서요? 그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20년을 짓밟혔는데 김치찌개 한 그릇에 다 풀리면 그건 제 인생이 너무 싼 거잖아요. 저는 그냥 내려놓은 겁니다. 미워하는 것도 힘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그 힘을 저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올해 봄 시아버님 기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사는 안 지냈습니다. 제가 안 지내겠다고 했어요. 대신 가족들끼리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다인이랑 준서랑 남편이랑 시어머니랑요. 시아버님 사진 앞에 콩국수를 한 그릇 놓아드렸습니다. 보온병에 담아서요. 시어머니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연희야. 네. 이 사람이 니를 참 예뻐했지. 네. 저 이 집에서 아버님 덕에 살았어요. 내가 그기 질투가 났었다. 네. 영감이 니한테 웃는 얼굴을 보이는 기, 나한테는 평생 안 그랬는데 니한테는 그러는 기, 그기 그래 미웠다.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의 결핍 때문이라는 거리요. 시어머니는 평생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는 되더군요. 이해하는 것과 참는 건 다릅니다. 저는 이제 이해는 하되 참지는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준서가 그러더군요. 엄마. 응? 엄마 요즘 얼굴 좋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엄마 웃어도 눈은 안 웃었거든. 요즘은 눈도 웃어. 19살짜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차 안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저는 지금 46입니다. 아,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46이라고 했는데 사실 곧 47이 됩니다. 위암 수술 후 2년차 검진에서 제발 소견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년까지는 봐야 안심이라지만 일단은 살았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합니다. 대신 직원을 한 명 뒀어요. 순자 언니 둘째 딸이요. 저는 이제 오후 5시면 앞치마를 벗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1시간씩 걷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요. 지난달에는 뭘 했는지 아세요?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강릉으로요. 2박 3일. 26에 시집 와서 46에 처음으로 혼자 간 여행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어떤 젊은 부부가 애를 데리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26쯤 돼 보이는 새댁이었습니다.
저는 그 새댁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아가씨, 참지 마요. 참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참는 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시아버님이 저한테 하셨던 그 말을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던 시어머니가 떠오르신 분도 계실 거고, 반대로 시집살이를 시켰던 자신을 돌아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지금도 그 집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참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참는 것은 그냥 내가 조금씩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한 사람만 계속 손해보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그리고 그 착취는 대부분 착취당하는 사람의 착함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정직한 사람이 되세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혹시 지금 몸이 어딘가 이상하신데 바빠서, 돈 아까워서,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미루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제발 병원 가세요. 저는 그 조금 있다가라는 말 때문에 위를 3분의 2나 잘라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도요.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끼 꼭 챙겨 드세요. 저희 시아버님 말씀처럼요. 밥 좀 챙겨 묵어라, 우리 딸. 이 말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연희 씨였다면 시어머니를 그 집에서 나가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살게 두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늘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손가락 한 번이 어딘가에서 혼자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말해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인생사연 우체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